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죠. 우리나라도 물론 덥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히 원래 선선한 지역이었던 영국,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40도가 넘는 온도 기록을 깨고 있을 정도로 이제 내 눈앞에 여러 나라에서 나는 산불, 특히 노인분들이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죽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뉴스가 되어버렸죠.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파괴가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녹아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한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덥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단기적으로 이런 더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세계 뉴스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홍수가 나는 것은 자주 뉴스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이번 여름이 특히 이슈가 됐던 것은 원래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라고 정평이 나 있던 유럽이 정말 끔찍한 더위를 겪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곳까지 이렇게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더워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큰일 났다라는 자각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의 열기에 대한 기사가 7월 19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요. Mapping Europe's Heat Wave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요,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37도가 넘는 불타는 것 같은 더위가 화요일 서유럽의 많은 지역을 구워버렸다. 영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프랑스는 산불과 싸웠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흔히 37도가 넘는 온도가 요즘은 자주 있기 때문에 37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리조나, 텍사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훌쩍 넘는 날씨도 많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기 힘든 날씨는 아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들은 더위에 익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집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많은 지역은 화요일 같은 날의 20세기 평균에 비해서 화씨 20도가 더 더웠다고 합니다. 화씨로 20도가 더우면 섭씨로는 약 10도에서 12도 정도 더웠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때가 평균적으로는 27도여야 되는데 37도를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27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는데 이 더위를 직격탄으로 맞았기 때문에 탈수증을 호소하시고 병원 앞에 줄을 서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읽다가 여기에 영국에선 대중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프랑스는 산불과 싸웠다 그래서 이 영국 신문에서 대중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7월 1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 기사 하루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이지젯을 타고 오던 승객들은 활주로의 포장이 녹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항으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공항에 착륙하지 못합니다. 활주로가 녹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더워졌구나를 체감할 만한 경험도 없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 열파가 번지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이어서 월요일 스코틀랜드도 안전을 위해 기차 속도를 늦춘다.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항상 굉장히 뭔가 춥고 레인코트 같은 걸 입고 다니는 장면을 연상을 많이 하죠. 스코틀랜드는 진짜 지구본을 위에서 찍으면은 북극 옆에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선로가 과열이 돼가지고 열차를 늦췄다는 거죠. 브리튼 전역에서 기차는 90마일 이하로 운행하며 런던, 요크, 에딘버러를 잇는 동해안선의 최고 속도는 평소의 반인 60마일로 제한되었다. 또 밑에 보면은 리즈와 요크 남쪽의 선로는 모두 폐쇄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행히 산불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일 동안의 필사적인 싸움 끝에 랑디라스의 산불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랑디라스 주변에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을은 보르도에, 그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에 40km 남쪽에 있다. 그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 도지사님이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산불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제가 좀 섬뜩했던 건 뭐냐면 이 불이
40km 보르도 남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보르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명품으로 판매되는 이 와인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적으로도 중세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농경을 가지고 명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심장부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이 나면서 기후변화와 보르도 와인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프랑스인들은 걱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리베라시옹이라는 신문에 7월 18일 기사에 지롱대에서 불이 나서 프랑스의 그랑크루 와인의 생산자들이 자기네들의 와인 스톡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영하까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도 4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기후에서 이제 와인 농사가 되기 때문에 와인 농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어떤 체감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와인 나무의 봉오리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르도 와인 농장들이 일부러 불을 떼던 시대는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겨우 4월의 얘기다. 3달이 고작 조금 넘은 것이다. 지금 지롱대에서 불꽃을 피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거대한 화염이 15,000헥타르를 6일 만에 불태워버렸다. 랑디라스에서 가장 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와인밭들은 소테안과 한쪽에는 전나무 숲, 그리고 다른 쪽에는 가론강이 있는 그라브 지역이다. 아마 이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이 스위트 와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산지죠. 소테안 지역과 그랑크루 드 그라브 지역이 만약에 여기 불타가지고 그 수십 년 된 와인 나무가 다 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일 거예요. 불, 무더위, 가뭄, 해일, 서리. 연초부터 와인 농장들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날씨에 채찍을 맞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즉 와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후변화가 내 기호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커피라든지 와인 같은 것이 직접 자라진 않으니까. 하지만 커피, 아몬드, 올리브, 와인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기후에서 특정한 나라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한 50년 지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산 와인을 마시면서 내가 옛날에 프랑스 와인을 마셨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와인이 났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까지 연상되는 그런 글이죠. 자, 이제 이탈리아로 가보면 이탈리아는 와인이나 올리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랑스보다 훨씬 전부터 걱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체감하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7월 8일에 라 레푸블리카, 이탈리아의 대표 신문 중에 하나에 나온 폭염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관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이탈리아 GNP의 13%는 관광 산업이다. 해변 관광이 31%로 가장 크고 예술 문화 관광이 25%로 2위를, 산악 관련 관광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관광객들은 위도와 고도가 더 높은 곳을 선호할 것이고 더워진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있지 이탈리아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탈리아 관광 생각을 하면 뭐 로마나 피렌체, 밀라노 같은 데 가서 옛날 유적지라든지 아름다운 건축물 또는 예술을 보는 걸 생각을 하지만, 그런 관광은 이탈리 전체 관광의 25%고 이탈리 관광의 31%는 해변 관광이래요. 지중해 가가지고 누워있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온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는 우통을 벗고 누워있을 정도로 따뜻해지지 않는 나라 사람들, 주로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 사람들 많이 와 있고요. 또 영국인들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변에 누워있는데 살이 새빨개지고 숨을 못 쉬게 덥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탈리아 해변으로 안 오겠죠? 해변을 가고 싶으면은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네덜란드나 독일에 있는 해안이 따뜻해져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누워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GNP의 13%가 관광산업인 이탈리아의 신문은 관광산업에 더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한번 볼게요. 무더위의 시대에 도시가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테마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 기사를 풀어가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줄어든 노동 효율이 2천억 달러 가치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세계 탑 과학자들이 올해 발표한 UN 리포트에 의하면 2050년에는 도시 열파 스트레스 때문에 여름 개인별 노동 효율이 20%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건설업을 한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 그 건물을 밖에서 짓고 있어야 되고, 와인을 생산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밖에 나가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와인을 따고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열파가 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에어컨 있는 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미국 한 나라에서만 260조에 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이제 경제신문이 우려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각 도시들이 시민들을 그래도 이런 열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저는 이제 경제신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매크로한 얘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이게 매니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4대륙에 있는 7개의 도시가 치프 히트 오피서를 임명한다. 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 도시 관료들에게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CHO라는 직업이 이제 도시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100여 개 도시의 시장들로 구성된 C40 네트워크는 더 외부 환경에 저항력이 강하고 덜 더운 도심 지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했더니 열에 의한 피해를 좀 줄였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공유하고 서로 같이 실천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있는 세빌리아라는 도시는 히트웨이브에 열파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폭염에 이름을 붙여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폭염모가 오니까 조심해라 라고 어웨어네스를 올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흥미로운 거는 이 기사가 아테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에. 첫 번째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 건축을 이용해서 더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의 산토리나 미크노스 같은 관광지에 가면 굉장히 더워요.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없어도 굉장히 서늘하거든요. 일단 집에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서 윈드 터널처럼 안에서는 항상 약간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집을 다 새하얗게 칠하거나 하늘색으로 칠해가지고 햇빛의 열을 흡수하지 않게 만들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맘마미아 같은 영화 보면은 위에다 나무로 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와인이라든지 허브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이 열을 흡수하도록 해서 그 그늘에서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아테네가 옛날에 열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조상들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아테네는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흡수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드는 노하우가 없는 도시라고 처음에 이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테네에 기원 후 1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로마 시대의 지하수로가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테네의 물이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공급이 됐대요. 그 물을 이용해서 세멘트로 발라져 있는 지역을 숲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비벡 샨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워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요. 레베카 레더라는 분이 쓴 복스닷컴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비벡 샨다스는 도시 여기저기에서 온도를 측정했다. 어느 빌딩 옆에서 온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섭씨 22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디어는 획일적인 히트 아일랜드 컨셉에 초점을 맞춘다. 도심이 그 주변 시골에 비해서 덥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도심 안에서도 하나의 온도가 아니라 수백 개의 온도가 있다는 개념의 변화는 매우 획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중심부에 들어오면 숲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덥다는 걸 체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세멘트로 쫙 발라져 있는 광장에 가면은 정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죠. 복사열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디어는 대체로 히트 아일랜드, 세멘트로 더덕더덕 발라놓은 이 도시는 주변 시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덥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심 안에서도 온도가 거의 20도씩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도심 안에서 시원한 곳이 도대체 왜 시원한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 각각의 길이 온도가 다르다면 어떤 이유로 온도가 다른지 건물 자재, 건물의 색깔, 나무의 유무, 건물의 배열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열의 분포에 대한 더 좋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인사이트이다. 어느 길에 사느냐, 어느 층고에 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그 열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고 비슷한 맥락에서 UN 웹사이트에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열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일반적인 여름 오후의 햇빛의 80% 이상을 반사하는 하얀 지붕은 20%만을 반사하는 회색 지붕에 비해서 섭씨 30도 정도 온도가 더 낮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0도 차이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붕은 하루 종일 해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아프리카 같이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을 맞는 지붕은 30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기사에서 프랑크푸르트의 그린 리빙룸, 녹색 거실이라는 거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 그린 리빙룸이 뭔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놀이터에 있던 담쟁이 덩쿨이 있는 쉼터예요. 근데 이걸 아예 트레일러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 30개, 40개 정도 넣으면 이 광장을 지날 때 복사열 때문에 더워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여기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모듈러 솔루션, 이런 것도 독일에서는 실험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름이면 항상 더웠지만 올해는 특히 덥고 또 그 더위가 농사라든지 관광 그리고 건강에 제일 중요하게는 영향을 끼칠 정도로 더워졌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 어떤 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을 늘려야 된다라는 기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에어컨 보급을 늘리게 되면은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도시는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밖에 걸어 다니질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차를 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도시 안에다가 푸른색을 좀 만들어가지고 견딜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